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학동 정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냅스와 신경 전달 과정에 대한 이해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안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심화적인 내용은 제가 뒤쪽에 부록으로 몰아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발표 들으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차는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시냅스와 이제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시냅스 분류와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 과정에 대해 쭉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해부학 세미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신경세포가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단위이고 여기서 세포역이 있는 부분은 세포체, 그다음에 세포체에서 쭉 나와서 신경 전달부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가지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엑손이라고 합니다. 여기 셀 바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을 신호 전달받는 부분, 덴드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엑손과 덴드라이트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물질이 이동하면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시냅스를 확대한 사진인데요. 시냅시스라는 조개 필터 중에 컨주게이트, 아니면 클래스프, 연결하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됩니다. 뉴런 사이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연결 지점이고요. 여기 시냅스 전에 있는 부분은 프리시냅틱 뉴런, 그 다음에 요 시냅스 사이에 있는 부분은 시냅틱 클래프트, 그 다음에 시냅스 이후에 있는 부분은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프리시냅틱 뉴런에는 주로 보이는 구조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렇게 작은 버블들이 보이죠. 이런 버블들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 뉴런은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시클들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이토스켈레톤 중에 액틴 필라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냅틱 클래프트는 일반적인 인터셀룰라 스페이스가 20나노미터인데 이거와 비교해서 조금 넓어요. 20에서 4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 시냅스 연결을 유지해주는 시냅틱 어데션 노드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후에 시냅스 이후에 뉴런 같은 경우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세터 몰큐얼들이 많이 있고 그 세포막 전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온 채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리세터 몰큐얼들과 이온 채널 그리고 그 이후에 신호 전달 체계를 구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록에 나와 있어요. 먼저 시냅스의 분류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도 과정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적 시냅스와 화학적 시냅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런 뉴로 트랜스미터를 통한 전달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온 채널 행분성, 비행분성, 그 다음에 채널이 없는 그런 채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냅스 연결 구조에 대해서는 엑손과 덴드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의 연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 5개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화학적과 전기적 시냅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로 아는 구조는 이런 화학적 시냅스죠. 반대로 이제 전기적 시냅스는 뉴런 사이가 그 갭 정션으로 이어져서 그런 세포 막점을 구성하는 그런 전기적 이온들이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시냅스가 확산과 그다음에 신호 전달 체계 과정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바로바로 신호가 전달된다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방향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양방향으로 신호가 전달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학적 시냅스가 고등 생물에서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시냅스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조금 낮은 원시 단계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구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릴 건데요. 엑손 그러니까 풀시냅틱
뉴런이 이제 엑손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덴드라이트에서 받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구조를 엑소덴드리틱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결 구조에 따라서 이제 바로 그 셀 바디 소마로 받는 엑소소마틱 시냅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소를 받는 엑소엑소닉 시냅스가 있습니다. 엑소소마틱 시냅스 같은 경우는 그 셀 바디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포 자체의 전반적인 컨디션, 이제 뉴런 전반적인 흥분 가능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엑소엑소닉 시냅스 같은 경우는 엑소는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신호가 전달되면 거기에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줘서 전달됐어야 하는 신호를 막는다던가 좀 저하시킨다던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시냅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화학적 시냅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화학적 시냅스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자 확산 과정과 또 그런 리셉터에 결합해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가 생기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물질이 이제 계속 신호가 전달되다 보면 신호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전달 효율이 저하된다는 피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냅틱 서메이션이라고 한 뉴런이 하나의 뉴런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뉴런이 한 뉴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뉴런이 신호를 전달해서 그 신호들이 합산되어서 전달되는 그런 특성을 시냅틱 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세히 알아요. 그 다음에 전도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합성, 그 다음에 분비, 그 다음에 리셉터 활성, 그 다음에 신호 종결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성 같은 경우에 스몰 몰큐얼 트랜스미터, 우리가 아는 도파민이나 아니면 그런 소음자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엑손 터미널에서 주로 합성이 되고요. 시냅틱 베시클이라고 그런 수송의 특수화된 그런 베시클을 통해서 수송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뉴로 액티브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셀 바디에서만 합성이 되고요. 핵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벤스코일 베시클이라는 이 시냅틱 베시클과는 또 다른 구조를 통해서 수송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냅틱 베시클이 좀 특수화되어 있다는 거에 비해서 좀 일반적으로 엑소사이토시스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냅틱 베시클이 형성되고 또 뉴로트랜스미터가 합성되고 난 뒤에는 그런 프로톤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시냅틱 베시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그 다음 트랜스포터가 이제 그런 프로톤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시냅틱 베시클에 로딩하게 됩니다. 분비 과정은 이제 그런 시냅스 말단 엑손에 칼슘 이온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액션 포텐셜이 도착하면 이제 그런 정의를 감지해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려서 칼슘 이온이 유입되게 됩니다. 칼슘 이온은 이제 시냅틱 베시클에 시냅토테그민이라는 단백질을 결합해서 그런 시냅틱 베시클이 그 엑손의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세포막과 융합하게 그런 유도를 하게 됩니다. 막융합 같은 경우는 스네어 콤플렉스라는 단백질들이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세포막이 퓨전되면서 시냅틱 클레프트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면 리셉터와 결합해서 그 타겟하는 뉴런스의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이적인 리셉터에 결합해서 그 다음에 리셉터도 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하겠습니다. 강의를 할 텐데요. 이온업서럽틱 리셉터라고 거의 뭐 리간드 게이트 이온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리간드에 반응해서 발을 열리고 닫고를 조절하는 체험이고요. 그다음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리셉터와 결합하면 안에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채널을 열고 닫는 그런 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GPCR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보트로픽 리셉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계속 신호가 전달되면 안 되니까 신호 분별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종결되려면 신호 전달 물질이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바깥으로 확산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세포에서 분비한 엔자임으로 인해서 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은 이제 세포로 다시 들어갑니다. 엑손 터미널로 다시 들어가는데, 아까 뉴로트랜스미터 트랜스포터가 여기서 작용해서 그 풀시냅틱 뉴런 엑손 터미널로 다시 재흡수돼서 이런 분자들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 합성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재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정리해 보면 이제 칼슘 이온액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냅틱 베시클이 융합해서 나온다. 그다음에 리세터와 결합해서 신호 전달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신호 전달 물질들이 다시 엑선 터미널로 들어가서 재활용이 된다. 이 네 가지 프로세스만 전반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터미네이션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추가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아세틸콜린에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여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다뤘던 첫 번째 세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좀 자유롭게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장현우 선배님이 하신 큰 흐름이랑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제일 첫 페이지 이제 첫 페이지였나? 일렉트릭 시냅스하고 케미컬 시냅스 네, 저기서 그 일렉트리컬 시냅스가 양방향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까지는 제가 잘 수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케미컬 시냅스가 근데 더 고등 생물들을 많이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양방향 시냅스가 양방향도 가능하고 속도도 더 빠른데 왜 고등 생물은 케미컬 시냅스인지. 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우위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화학적 시냅스 과정이 이제 신호 증폭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신호 전달 체계를 사용하니까 신호 증폭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여러 개의 이제 신경 시냅스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 중에 시냅틱 서메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냅틱 서메이션이 가능하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약간 흡사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등 생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항상 단순하고 깔끔한 구조가 더 우월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복잡할수록 그만큼 더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고등 생물에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뉴로 트랜스미터를 다시 합성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맨 마지막 단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 시냅틱이 결합되어 있던 트랜스미터들이 결국에 그 엑손 베지클에 의해서 다시 프리 시냅틱으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시냅틱에서 뉴로 트랜스미터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이나 그런 흥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테이크가 되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잔여물이 남아 있는 건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온들이 들어오나 그런 이온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재활용이 되냐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면서 네. 그 뉴로 트랜스미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 시냅틱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네. 근데 이걸 다시 뺏어가서 위로 재활용하는 순간 얘의 활성도가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무관하게 얘는 흥분도가 유지되면서 이 뉴로 트랜스미터만 위로 다시 보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흥분도라는 개념은 사실 이런
볼트시게이티드 이런 그러니까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의 세포 막전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온들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리셉터가 항상 그러니까 리셉터와 그런 리간들이 항상 결합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온들이 들어오고 충분히 신호가 전달되면 이제 리셉터에 들어있던 리간들의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제 세포가 그 시냅틱 크래프트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높으면 항상 이제 사실 가역 반응이지 않을까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리셉터들의 그러니까 시냅틱 크래프트에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많으면 그게 리셉터에 결합되어 있는 양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냅틱 크래프트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낮춰준다는 이유로 이렇게 분해와 업테이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첫 번째 정윤 학원님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정윤서 학원님께서 약간 보충 답변하고 싶다고 하셔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저 찾아봤는데 저 생각한 거랑 비교해봤거든요. 여기 다 예과분들 많으시니까 설명하면 아까 그 일렉트리컬 시냅스는 양방향으로 되고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 몸에 어디 있냐면은 심장에 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 근육 뛸 때 여기 있으면은 한 번에 이제 빵빵빵 떠야 혈액이 이제 막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장이 속도가 좀 다 달라가지고 여기 자극되고 0.1초 뒤에 여기 자극되고 0.2초 뒤에 여기 자극되면은 심장이 한 번에 이렇게 못 뛰어요. 막 이렇게 되는 심장이. 그래서 거기에는 일렉트리컬 시냅스가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딱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이제 고등 생물들은 지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케미컬 시냅스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들어본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 그런 물질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저 오른쪽 방식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전기 신호가 오면은 온오프 느낌으로 딱 끄고 켜고 꺼지는데, 오른쪽은 신경 전달 물질 양을 조절하면서 반응의 그 수준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세로토닌이 많으면 이제 많이 가는 거고 적게 가면 적게 반응하는 거고, 좀 더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케미컬 시냅스로 점점 더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충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이 정도로 정윤 학원님 첫 번째 세션 마무리하고요. 일단 박수 한번 청해볼게요. 혹시 오늘 세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정윤 학원님께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또 학생 특강하시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첫 번째 세션 마치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은 김혜리 학원님께서 진행하실 건데요. 제목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의 유형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정의와 그다음에 화학적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경전달 물질의 유형을 주제로 발표 준비했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출에서 신경전달 물질 관련 문제를 찾아봤는데요. 신경전달 물질의 결정 기준 4가지가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 기전은 앞에 학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다음 시냅스 후 뉴런의 작동을 촉진시킬 경우 익사이테이토리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작용을 억제할 경우에는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둘과 다르게 재흡수되지 않거나 효소에 의한 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뉴로모듈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얘네는 재흡수나 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착수에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다른 뉴런에 작용을 합니다. 또 뉴로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들은 뉴런에서 합성된 후 혈류로 분비되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익사이테이토리와 이니비토리의 시냅스에서 작용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사이테이토리의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에 대한 투과도를 높여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투과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나트륨
시각적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고요. 8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니비토리에서는 염화이온의 알파도를 높여서 염화이온의 유입을 촉진하여 막전이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막전이를 낮추면 공극이 일어나지 않고 가공극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는 전기적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 결론적으로 익사이테이터리는 탈분극을 일으키고 이니비토리는 가공극 상태를 만들어서 각각 작용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여기 보이시는 아미노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카복실비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모든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익사이테이터리 뉴로트랜스미터로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사고, 학습,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따라서 글루탐산의 불균형이 생기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바라는 물질이 있는데, 가바는 뇌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가바는 뇌 활동을 조절하여 불안이나 짜증, 집중, 수면, 뇌전증, 우울증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글리신은 척수에서 가장 흔한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청각 정보 처리, 통증 전달, 대사 조절 과정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모노아민입니다. 모노아민은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도 불리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은 이 아미노비와 산소 사슬 두 개로 연결된 방향도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모노아민과 밑에 두 개의 모노아민은 되게 닮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공통적으로 벤젠고리에 연결된 두 개의 하이드록실비를 가지는데, 이거를 카테콜비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 세 개의 물질은 카테콜아민이라는 하위 분류로 분리게 됩니다. 다음은 모노아민의 대표적인 물질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로토닌은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이고, 기분, 수면, 주기, 성욕, 불안, 식욕, 통증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 농도에 불균형이 생기면 계절성 정서장애나 불안, 우울증, 혈류 근육통, 만성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타민은 각성, 섭식 행동, 동기부여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히스타민은 천식, 기관지 경련, 점막 부종 및 다발성 경화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고 각성을 높이며 학습을 하는 신체 보상 시스템에서 역할을 합니다.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수면, 기분 및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장애와 관련된 질병으로는 파킨슨병, 조현병, 양극성 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주의력 결핍화인 행동장애가 있습니다. 코카인이나 메탄페타민, 암페타민 등 중독성이 강한 약물들은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신경계에서 화이트 올브라이트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펩타이드인데요. 이 물질은 펩타이드의 대표적인 하위 분류인 오피오이드의 엔돌핀이라는 물질이고요. 여기서는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엔돌핀이나 모르핀 같은 것들이 속하는 하위 분류고,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 인식의 역할을 하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오피오이드의 수치가 낮으면 선후 근육통과 일부 유형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심박수, 혈압 및 자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대부분의 뉴런에서 방출됩니다. 근육 수축, 기억력, 동기부여, 성욕, 수면 및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세틸콜린 수치에 불균형이 생기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발작, 근육 경련을 포함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퓨린입니다. 이중고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표적으로 ATP와 아데노신이 있습니다. ATP는 중추신경계에서 척수, 뇌관, 피질, 해마의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여 학습, 기억, 통증, 지각의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계에서 ATP는 신경 근육 접합부와 감각 뉴런에 의해 조직 손상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통증 인식에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아데노신은 중추신경계에서 특히 뇌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수면 조절, 신경보호, 신경가소성, 통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와, 선조체, 피질에서 흥분성을 감소시키고 학습이나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데노신은 수면을 촉진하고 각성을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아데노신은 혈관 확장에 관여하며 심박수를 늦추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통증 지각과 근육 이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소트랜스미터라고도 불리는 X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뇌에서 작용하여 신경을 보호하고 시냅스, 신경각성 및 신경전달 물질 방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 번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며 기억력과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백과사전처럼 쓰시면서 신경전달물질 이거 들어봤었는데 뭐였더라 할 때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였구나 하는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경우 한두 개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폭포의 막전이랑 -70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막전이에 다른 변화 활동전이 생기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이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니비터리에서는 막전이보다 내려가는 정도로 과분력, 그러니까 전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왜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호 전달이라는 건 활동 전이의 전달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려면 막전이가 상승해서 인대치를 넘어서 탈공극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억제성 이니비토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염화이온의 유입으로 막전이가 감소해서 과공극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대치에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답이 됐을까요? 오히려 그 과분극 상태가 돼도 약간 활동 전이에는 차이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막전이에는 차이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신경 전달이 일어나려면 막전이가 상승해서 인대치를 넘어서 탈공극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하는 작용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첫 번째 발표자님이 서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신경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만약에 이니비토리 작용이 하나 있게 되면 막전이를 낮춰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익사이테이터리 하더라도 이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검색창에다 EPSP, IPSP 이런 거 쳐보시면 그 각각 신경을 전달할 때 얘를 높이는 방향이나 낮추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작용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